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필요 없다. 한국 전략 전면 폐기. 선언에 일본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지 정확히 72시간 일본은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었습니다. 삼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요타의 굴복 선언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일본 산업의 90%를 한순간에 멈춰 세운 한국의 이 기술, 정체가 뭘까요? 단 하나의 선언으로 380조 원이 증발했고 주가는 붕괴됐으며 일본 최대 기업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하나의 계략 때문이었죠. 세계 1위인 우리도 삼성을 넘지 못합니다. CATL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일본이 삼성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72시간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 로렌츠입니다. 여러 나라 정부와 대기업의 기술 검증을 맡아온 국제평가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본이 왜 단 72시간 만에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 장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장의 공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산업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은 그동안 과대평가됐다는 말이 나왔고 삼성 같은 한국 대기업도 결국 대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규모가 작고 끝까지 버티기엔 힘이 부족한 나라라는 표현까지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방 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검증이 아니라 자만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사실인지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직접 보지 않았고 한국 기술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숫자보다 이미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운 좋게 성장한 산업, 대체 가능한 기술, 그런 인식이 회의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보고 있던 화면 속 기록들은 회의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고 다시 확인했고 다른 기관 자료와 겹쳐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할수록 공통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사실은 반대로 일본이 스스로 선택지를 없애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일본이 체감하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정확히 3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일본은 한국 기술을 얕봤고 왜 세계도 그 판단에 동조했고 그리고 왜 단 3일 만에 모든 말이 뒤집혔는지 제가 직접 본 흐름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수는 더 뒤에서 드러납니다.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쓰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믿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검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관성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일본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기술 독립 의존 탈피 선택지 확대. 그 말들은 빠르게 해외로 퍼졌고 여러 나라 매체들도 큰 의심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아니라는 식의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독 많이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체 가능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과 그 배터리 기술도 이제는 다른 나라 기술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 말은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 최근에 갑자기 성장한 산업운이 좋았던 시기.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가능성이라는 말은 말로는 쉬워도 현실에서는 아주 잔인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빼도 괜찮은지, 정말로 삼성 배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일본의 판단이 아주 틀렸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고 규모가 큰 기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체 가능해 보이던 후보들이 조건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량은 충분하지만, 품질 기록이 불안했고 품질은 괜찮지만, 공급 속도가 느렸고 지금 당장은 가능해 보여도 장기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 기록은 달랐습니다.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을 다른 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했고 조건이 조금 다른 기록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두 개 항목이 아니라 여러 기준에서 같은 방향의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 혼자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나라 실무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 정도일 리 없다. 테스트 조건이 유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씩 짚어줄수록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같은 항목을 다시 뽑아 오라고 했고 누군가는 눈을 찌푸린 채 화면을 멈춘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의장에서 가장 크게 떠들던 말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의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산업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일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체감하고 싶지 않았던 쪽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을 끝까지 해버리면 한국을 배제한다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숫자보다 선언을 택했습니다. 검증보다 자신감을 앞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대로였지만 현장에서 오가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들은 아직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실과 실무 라인에서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누군가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숫자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선언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스템은 한국을 빼는 방향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불편함이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분석이 아니라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실제 붕괴의 시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화는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 일부 생산 일정이 미세하게 늦춰졌다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는 설명이 붙었고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부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물류 일정 재검토 검사 기준. 재조정 하나만 보면 우연처럼 보였지만 여러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방향이 같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기를 겪을 때 처음 나타났던 패턴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속도를 늦추고 부담을 분산시키고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게 움직입니다. 일본도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일본 언론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탈한국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대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실무 라인에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일정이 다음 주에도 가능한지, 그 질문들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의 기술을 빼자마자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고 대체 가능한 부품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히 기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오만함이 현실에 부딪혀 완전히 무너진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얕봤고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삼성을 을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던 기록 하나에서 명확한 이상 신호가 찍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돌아가던 테스트 결과가 처음으로 기준선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큰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했고 일시적인 오차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고 분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일본의 굴욕 최저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배터리와 그 외 대안으로 불리던 제품 사이의 차이가 숫자로 더 분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량이 늘었다는 표현 대신 검사 횟수가 늘어났고 재확인 절차가 추가됐으며 결제 라인이 길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제외한 선택지들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일정은 밀렸고 보고서는 길어졌으며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삼성의 배터리 관련 기록은 여전히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고 검사 기준도 바뀌지 않았으며 추가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현장에서는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유독 한국만 문제없이 지나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고 곧이어 혹시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게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불안은 일본 내부에서만 맴돌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공유받은 다른 나라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빼는 선택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아직 되돌릴 수 있는지. 하지만 이 질문들은 아직 공식 석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인정해버리면 처음 선언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여유를 확보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점점 더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한계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미세한 이상들이 더 이상 내부 보고서로 감춰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는 더 이상 내부 문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산업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첫 번째 중단이 나왔습니다. 표현은 단순했습니다. 일시 정지 점검을 위한 멈춤하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점검이라는 말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부 보고서의 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정 검토 재확인 같은 말이 반복됐다면 이제는 손실 차질 대응 방안 같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도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던 생산량이 주 단위로 줄어들었고 계획된 물량 중 일부는 아예 다음 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변화는 한 곳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던 여러 산업 라인에서 비슷한 문제가 동시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무도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설명 없이 떨어졌고 분석 기사보다 먼저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유를 정확히 몰랐지만 이상하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일본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전략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하지만 이 질문이 나온 순간 이미 상황은 늦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멈춘 시스템은 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맞물려 돌아가던 구조일수록 한 군데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배터리와 삼성의 이름입이 공식적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었지만 회의실 밖 통화 기록 내부 메모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빼고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의 계산이 틀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2단계에서 72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를 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내부나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목격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단이 현실이 되자 분위기는 일본 내부에서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한 발 떨어져 지켜보던 외국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외국 언론과 산업 관계자들은 이 사태를 일본 내부의 일시적 혼선 정도로 바라봤습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조금 과장된 시장 반응 그 정도로 정리하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가 왜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속 소식이 없는가 왜 일본 쪽에서만 설명이 줄어드는가. 이 질문들이 일본을 향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국을 향한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넘겼던 가정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는 전제가 과연 맞았는지 다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의 실무자들과 분석가들은 결과보다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 기술이 더 낫다는 평가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실제로 쌓여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비슷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수치가 맞을 리 없다 조건이 다를 것이다. 한국에 유리한 시험만 모아놓은 것일 수 있다. 의심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있다는 걸 쉽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쪽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각자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관, 다른 기준, 다른 시점 조건이 겹치지 않는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섞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엔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수치만 유독 낮고 안정적이며 변동 폭이 작았습니다. 누군가는 측정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기록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험을 다른 환경에서 다시 돌렸고 기존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환산해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전제가 전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증이 거듭될수록 이상하다는 말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달라질 뿐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기록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질문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분량이 적은지, 왜 변동이 작은지, 왜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남았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 이건 오래 준비된 구조에서 나온 결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외국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운이 좋았던 나라로 보던 시선은 사라졌고 작은 나라라는 표현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삼성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놓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려 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전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는지 전 세계가 동시에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끝에서 다음으로 벌어지는 장면은 더 이상 추측이나 분석이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본 안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표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시 정지 점검 강화 예정된 조정. 하지만 며칠 사이 같은 보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결된 공장들이 동시에 속도를 줄였고 그 여파로 다음 단계의 생산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기계가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공장에 연결된 수십 개 협력 라인, 수백 개 일정 수천 개 계약이 함께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같은 설명을 반복하려 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대체 기술은 준비돼 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설명보다 빠르게 기대보다 냉정하게. 일본의 주요 기업 주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일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관망하던 외국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제 일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일본의 공장만 멈추는가? 왜 대체가 가능하다던 기술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왜 한국을 제외한 이후에만 문제가 생기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 기관들은 일본의 설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앞섰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는 점,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 위기 상황에서도 패턴이 유지된다는 점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오류 가능성이었습니다. 측정 장비 문제 시험 조건 편차 표본 왜곡.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 기관들은 일부러 한국의 불리한 조건의 기록을 골라냈습니다. 사용 강도를 높인 데이터 장시간 누적 시험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기록. 이건 한국을 검증한다기보다 틀릴 이유를 찾으려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의심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조건을 바꿔도 결과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고 안정성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쯤 되자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맞느냐는 질문은 사라졌고 대신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 구조를 버리려고 했는가? 왜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었는가? 왜 이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됐는가? 관심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일본의 공장 마비와 주가 폭락으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원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보다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왜 다른 나라들은 이 구조를 따라가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한국, 삼성 배터리 기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려다 자신들의 공장을 멈췄고 외국은 일본을 보며 한국의 기술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자존심이나 선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멈추고 누가 멈추지 않았는지, 누가 흔들리고 누가 그대로였는지, 그 차이가 숫자와 기록 그리고 실제 공장의 불빛으로 명확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전 세계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의 이 기술은 단순한 배터리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전혀 다른 수준의 시스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추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지자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배제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던 배터리들은 실제 생산 단계에서 바로 문제를 드러냈는가? 외국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처음으로 일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일본의 해명보다 자동차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 그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대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배터리는 차량 전체의 안전과 성능을 좌우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결과로 보지 않고 구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실무자들과 기술 담당자들은 여전히 같은 의심을 던졌습니다. 이 수치는 현실적이지 않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이런 안정성이 나올 수 있느냐, 측정 조건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까다로운 방식의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실제 주행 조건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한 기록 고온과 저온을 반복한 데이터 장시간 사용 후 성능 변화를 추적한 자료들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이 검증은 한국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틀릴 이유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이어질수록 의심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조건을 더 가혹하게 바꿔도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같은 패턴을 유지했고 성능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안정성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한국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게 맞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이렇게 일관된 결과를 내는가? 왜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는가?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넘어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 검증하는 구조장기간 누적된 데이터 관리 방식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선택은 더 이상 전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무시한 판단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오만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석은 일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기술을 배제함으로써 자립을 선언했다고 말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산업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던 나라가 그 배터리를 빼자마자 멈췄고 한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산업이 한국을 제외한 순간 붕괴됐습니다. 그 앞에서 일본은 결국 한국의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 인정은 선언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패배 선언처럼 노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자동차 배터리를 다시 찾는 움직임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위상은 누군가가 치켜세워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직접 계산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일본이 끝내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선 장면이 연쇄적으로 전해지자 외국의 반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괜찮은 선택지 정도로만 보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산업 담당자들은 일본의 발표나 해명보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을 제외한 이후에만 자동차 생산이 동시에 흔들리는지, 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하던 배터리들은 실제 공정에 투입되자마자 문제를 드러내는지, 이 질문은 일본을 향한 비판이기 전에 자동차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동차는 복잡한 산업이지만 배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행거리, 안전, 충전, 내구성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부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술 담당자들은 이제 일본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보유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에 확보해 두었던 자동차 배터리 시험 기록 정보 차원의 안전검사 결과 실제 차량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들이 각국에서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나치게 좋다, 이 정도면 오류를 의심해야 한다, 한국의 유리한 조건만 모아놓은 것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기록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의심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관들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조건만 골라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고온과 저온을 반복하는 시험 장시간 충전과 방전을 이어가는 데이터. 실제 도로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의 기록만을 모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기술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조건을 바꿔도 시간을 늘려도 환경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도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같은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변했지만 안정성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장기간 기록에서도 급격한 저하나 이상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외국 내부에서도 의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느냐는 질문 대신 왜 이렇게 유지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개별 제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량이 적은지, 왜 검사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왜 공급 상황이 바뀌어 도품질 기록이 유지되는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시스템의 결과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외국은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나라, 운이 좋았던 산업 환경을 가진 나라로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 구조를 준비했는가? 왜 다른 나라들은 이 흐름을 놓쳤는가? 왜 일본은 이 기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가? 이 질문들은 일본에게 가장 아픈 지점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를 대체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현실에서는 그 배터리를 빼는 순간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시선에서 보기에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였고 자존심을 앞세운 판단, 이 현실과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외부 탓을 할 수 없게 되자 문제의 원인을 한국의 기술력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는 이제 다른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동에서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자료가 다시 요청됐고 과거에 보류됐던 검토 가급이 재개됐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기술을 이제는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일본 스스로가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외국의 반응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는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무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고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그 기술력 앞에서 산업과 시장에서 동시에 참패를 맞이했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배터리 하나로 국가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선언이나 연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 그리고 멈춰 선 공장과 떨어진 주가라는 현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 멈춘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렸고 주가 폭락 역시 일시적 반응이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정상화되지 않았고 대체하겠다고 했던 기술은 현장에 투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의 기술을 빼자마자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터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고 대체 가능한 부품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경기에서 진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이 현실에 부딪혀 완전히 무너진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얕봤고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삼성을 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공장 중단, 시장 붕괴, 산업 전체의 혼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다시 봐야
한다 삼성을 배제한 전략은 실패였다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단됐던 협의가 다시 열렸고 끊겼던 연락선이 복구됐으며 한국 쪽으로 다시 손을 내미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이 삼성이 강하게 나올 차례라고. 그동안 무시당한 만큼 되갚아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삼성은 승자의 태도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말도 너희가 틀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무너지면 한국도 손해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힘이 있는 쪽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보복이 아니라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가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기술에서 졌고 판단에서 졌고 현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삼성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자동차 산업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일본이 가장 하기 싫어했던 말이었고 가장 늦게 하게 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야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통쾌함입니다. 그동안 작은 나라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언젠가는 따라잡힌다고 깔보던 시선이 숫자와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말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시장이 무너졌고 그제서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삼성은 더 큰 선택을 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선택.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기술을 두려워한다고 인정했고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의 흐름을 움직인다는 사실이 현실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술은 숨길 수 없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진짜 강함은 이긴 뒤에 드러난다는 것.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무시하든 누가 의심하든 결국 현실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72시간이 완벽하게 증명해줬습니다.